또르르 똑, 똑, 또르르. 아침 7시,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다. 보리차를 우리는 익숙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섞고 있는 듯한, 마치 약사가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 같은 정밀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돌려 귀를 세웠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똑똑똑. 병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호기심에 침실 문을 살며시 열고 부엌을 들여다보니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늘 쓰던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아닌 투명한 유리 포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깊은 흑갈색 액체가 은은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낯선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한약재 같으면서도 금속성의 쓴내가 섞인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그때 며느리가 작은 호박빛 유리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병을 기울이더니 호박빛 액체 몇 방울이 차 속으로 떨어졌다. 또르르, 또르르. 액체의 색이 한층 더 진해졌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재빠르게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끌어올렸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방금 본 광경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몇 분 후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차 우려졌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큼직한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평소 마시던 연한 보리차와는 전혀 다른 진한 흑갈색 액체가 김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뭐지? 몸에 좋은 발효차예요. 어머니 빈혈에 특히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컵을 들어보았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향이 예사롭지 않았다. 첫 모금을 조심스럽게 입에 머금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강렬함이 혀끝을 감쌌다. 쓴맛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차의 떫음이 아니라 마치 쇠를 우린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맛이 목구멍까지 타고 내려갔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머리가 아득해졌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데 그 손길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처음이라 좀 쓰실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바로 그때 넥타이를 매던 큰아들이 거실로 나왔다. 평소 같으면 엄마 괜찮아? 하고 걱정부터 했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다.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꼭 다 드세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이라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무슨 약속을? 매일 드시기로 했잖아요. 저녁에도 한 잔 더. 큰아들의 말투가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부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당위성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와 큰아들 사이에 스치는 눈빛을 포착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교감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5년간 함께 살아온 며느리, 40년 넘게 키워온 내 아들. 이들이 지금 무언의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동네 내과에서 김 원장님이 진찰 후 물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는 게 있나요? 차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며느리가 새로운 차를 끓여줘요. 아, 그렇다면 다음번에 오실 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간혹 혈액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액 수치에 영향을 준다. 김 원장님의 그 한마디가 귀갓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니 또다시 그 진한 차가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컵은 아침보다 더 컸다.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양을 조금 늘려볼게요.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다정함 속에 숨겨진 계산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입안에 남은 그 쓴맛보다 더 씁쓸한 것이 가슴 한편을 조여왔다. 의심.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다음 날부터 내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실 TV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 대신 부엌 쪽에서 작고 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띵그랑 딸그락. 유리병끼리 부딪히는 소리였다. 믹서기 돌아가는 굉음이 아니라 뭔가 조심스럽고 은밀한 소리들이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침실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섰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스레인지 위 후드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그곳만 연극 무대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틈으로 살금살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낮에 봤던 유리 주전자가, 다른 한 손에는 호박빛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며느리의 손놀림이 마치 약사처럼 정교했다. 주전자에서 우러난 짙은 차에다가 그 호박빛 병을 조심스럽게 기울이더니 똑똑똑 스테인리스 스푼 끝에서 농축된 액체가 또르르 3번 떨어졌다. 차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 마치 먹물을 탄 것처럼. 저게 뭐지? 설마. 그 순간 며느리가 어깨를 살짝 돌려 내 쪽을 흘끗 보았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는 걸 서로 알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호박빛 병의 뚜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려 닫았다. 그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나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침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마치 무슨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 같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아들이 언제 나온 건지 며느리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어머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어. 응, 나도 봤어. 그래도 어제보다 어지럼은 덜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의심? 내가 뭘 의심한다는 거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다며? 차도 기록하라고 하시더라고. 수치에 영향 준다면서.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그날까지만 조용히 가자. 또 나왔다. 그날이라는 단어가. 응, 다음 주부터 양 좀 더 올릴게. 천천히. 양을 더 올린다고? 지금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든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양, 조용히, 의심. 이 단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니 완성되는 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그 검은 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어젯밤 본 호박빛 병 생각에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어머니, 어떠세요? 어제보다 좀 나으신가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뭔가를 보는 것 같았다. 쓰기만 해. 몸에 좋은 건 대부분 쓰잖아요. 약도 쓰고 인삼도 쓰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오후에 시장에 나갔다가 복순이를 만났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정을 나눈 이웃이었다. 아이고, 영순이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복순이는? 저야 뭐 그런데 요새 보니까. 복순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요양 등급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요양 등급?
응, 몸이 안 좋은 척 하려고 이상한 가루 섞어 먹는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 수치가 나빠진대요. 가루를 섞어 먹는다고? 복순이의 말은 근거 없는 동네 소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어젯밤 봤던 호박빛 병과 겹쳐지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가루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몸에 나쁜 건 확실하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루를 섞어서 수치를 나쁘게 만든다고? 그럼 어젯밤에 본 호박빛 병은? 며느리가 스푼으로 떨어뜨린 그것은?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면서도 문을 열기가 무서웠다. 안에서 또 그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대로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차 우려놨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여전히 다정하고 예쁜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어둠 속에서 몰래 뭔가를 섞던 그 손을 생각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식탁 앞에 앉으며 컵을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이 검은 차 안에 정말로 뭔가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까?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은밀한 의식이 부엌에서 벌어질 것이다. 호박빛 병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내 차 속으로 똑똑똑 떨어질 것이다. 나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지만 그 쓰디쓴 차맛은 여전히 입안을 맴돌았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내오는 그 검은 차를 이제는 마시는 척만 하고 화분에 몰래 부어버렸다. 베란다 고무나무가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요새 안색이 더 나빠지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차를 안 마셔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늘은 베란다 장롱 정리를 하기로 했다. 환절기라 두꺼운 이불들을 꺼내려고 했는데 매니 칸에서 묵직한 A사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게 뭐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서 봉투를 꺼내보니 겉면에 큰아들의 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언제 여기에 넣어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열어봤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안내. 손이 덜덜 떨렸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게 죽을 준비를 미리 해두는 그 서류 말인가?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문. 요양 등급 신청 체크리스트. 치매 진단 관련 병원 리스트. 서류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마지막 장에는 법무사 명함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고 그 뒤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있었다. 상담 일정 10월 15일 오후 2시. 준비물 어머니 도장, 통장 사본. 논의사항 향후 방향성 결정. 오늘이 10월 12일이었다. 그러니까 3일 후면.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를 빼고 나에 대한 모든 걸 정하려고 하는구나.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미 판단력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멀쩡하다. 가끔 어지럽긴 하지만 생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거지? 혹시 그 검은 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복순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몸이 안 좋은 척하려고 이상한 가루를 섞어 먹는다는 그 말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이 한번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였다.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도, 큰아들의 걱정하는 표정도, 심지어 둘째가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것까지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장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재빨리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소파 쿠션 밑에 숨겼다. 어머니, 뭐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다. 장롱 정리 좀 했어.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죠? 차 우려드릴게요. 또 그 차였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 의심을 확실히 해결해야겠다. 혼자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다. 조카 소연이. 소연이는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만난 아이인데 식품영양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얼마 전에 이모, 혹시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틈에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소연아? 네, 이모. 안녕하세요. 얘야, 혹시 차 같은 거 분석해 볼 수 있니? 차요? 무슨 차 말씀이세요? 그게 며느리가 끓여주는 건데 이상해서. 전화기 너머로 소연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모,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 있으세요?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간단한 성분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학교 실험실에서요. 정말? 그럼.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나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소연아,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보니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큰 컵에 그 검은 차를 가득 담아서 들고 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양을 좀 더 늘렸어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말투에서 미묘한 강요가 느껴졌다. 나는 컵을 받아들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에 샘플을 만들어서 소연이한테 보내자. 이 의심을 확실히 해결해야 해. 컵을 입 가까이 대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내가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내가 정말로 마시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부엌에서는 또다시 그 은밀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리병 부딪히는 소리, 액체 떨어지는 소리.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그 다음날 새벽 4시, 나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나갔다. 어젯밤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차가 냉장고 안에 유리병째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작은 밀폐용기의 반컵 정도 따라서 냉동실 깊숙이 숨겨놓았다. 이제 증거가 있다. 오전 10시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샘플 준비하셨어요? 응, 했어. 그런데 어떻게 보내지? 제가 오늘 오후에 이모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거기서 받을게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다. 아마도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에서 소연이를 만났다. 20대 중반의 총명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사뭇 심각했다. 이모, 이거 정말 이상해 보여요. 작은 밀폐용기를 건네주자 소연이가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다. 일반 차 색깔이 아니에요.
뭔가 인위적으로 짓게 만든 것 같아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 간단한 성분 분석이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모, 혹시 몸에 이상 증상 더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소연이의 당부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거실에 큰아들이 일찍 들어와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어졌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느껴졌다. 산책했어. 오늘 좀 늦으시네요. 차 씻겠어요. 이번에는 큰아들이 나섰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뭔가 심상치 않았다. 마치 가족회의라도 하려는 분위기였다. 식탁에 앉자마자 평소보다 훨씬 진한 색의 차가 큰 머그컵에 가득 담겨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냄새부터 지독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다 드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랐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다. 왜? 몸에 좋으니까요. 몸에 좋은 게 왜 이렇게 쓰니?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나는 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곧 내 정체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컵을 입에 대려다가 멈췄다. 이상했다. 며느리와 큰아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마시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 마실래? 네. 아, 왜요? 이 차 안 마신다고 했어. 며느리와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컵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분노 때문에 더 힘이 났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큰아들이 일어나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차가 식탁 위로 바닥으로 사방에 튀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깨진 컵을 바라보고 있었고 큰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루 넣는 거 다 봤어. 어머니, 호박빛병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것도 봤고 너희가 귓속말하는 것도 다 들었어.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분석 맡겼어.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며느리가 어머니, 그게 무슨 하다가 말을 멈췄다. 큰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뭘 분석하셨다고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차 대학원에서 분석해달라고 맡겼어. 이틀 뒤면 결과 나와.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차를 걸레로 닦으면서 눈물을 훔쳤다. 큰아들은 머리를 감싸 안고 한숨만 쉬었다. 나는 일어나서 내 방으로 향했다. 이틀 뒤에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떠났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 은밀한 소리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벽 5시에 회색빛이 스며들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어제 일이 계속 반복 재생되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바닥에 산산조각 난 컵.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새벽 6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옷장에서 두꺼운 카디건을 꺼내 입고 작은 배낭에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은행 통장 하나를 넣었다. 며느리와 큰아들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발길이 저절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냥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고향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 횡성으로. 30년 전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고향에 간 건 남편 제사 때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2시간을 달려 횡성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다. 터미널 앞 국밥집에서 뜨거운 선지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큰아들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7통,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가 3개나 되어 있었다. 모두 내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배낭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그들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선지국의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 같다. 며느리가 내오는 그 검은 차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길을 걸어 옛 우리 집터로 향하면서 40년 전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뒷마당에서 함께 채소를 기르던 일들, 큰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밤새도록 간병하던 기억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좋은 음식 해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면 됐다.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이 섞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 옛 집터에 도착해 보니 예쁜 2층 주택이 새로 지어져 있었다. 마당에는 어린아이의 세발자전거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우리가 심었던 감나무만 그대로 있었다. 지금은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그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도윤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어디야? 형이 난리야. 둘째의 목소리는 큰아들과 달랐다. 걱정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고향에 왔어. 엄마 잘했어. 멀리 가야 가까워지는 게 있거든. 둘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다. 엄마, 그날이 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더 무서웠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재검사일이야. 재검사? 엄마 지난번 혈액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왔어. 한 수치가 좀 애매하게 나왔다고. 그제야 기억이 났다. 지난달 검사 후에 의사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던 것을. 그게 언제? 모레야 10월 15일. 어제 서류에서 봤던 그 날짜였다. 그럼 법무사는? 둘째가 설명했다. 나와 상의하려고 미리 자료를 모아둔 것이라고. 만약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혼자 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럼 그 차는? 둘째가 또 한숨을 쉬었다. 형수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빈혈이랑 염증 수치에 좋다고 하더라. 엄마 재검사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 그런데 형수가 너무 은밀하게 하는 바람에. 둘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나 보네.
나는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의심을 했던 것인지.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옛날 우리 집 앞. 거기 절 있지? 약수터 있는 그 절. 응. 거기 가서 좀 쉬어나. 지금 차로 내려갈게. 둘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형이랑 형수도 데려올게. 이제 다 얘기해야 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둘째의 말이 옳았다.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살 순 없었다. 그럼 절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약수터가 있는 절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예전에 남편과 자주 산책했던 길이었다. 절 입구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맛이 입안의 쓴맛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마음에 쌓였던 그 쓰디쓴 의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마당 한 구석 돌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내 마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가족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건가? 2시간쯤 지났을 때 절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도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큰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다. 멀리서도 며느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돌계단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 왔다. 오해와 의심 대신 진실과 사랑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눈이 더욱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다. 큰아들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둘째만 평소보다 의연해 보였다. 먼저 며느리가 내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 종일 울었는지 쉰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돌계단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아직은 전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큰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엄마, 먼저 사과할게. 우리가 너무 서툴렀어.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어린아이처럼 작고 떨렸다. 둘째가 내 옆 돌계단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 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빈혈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다고 했다. 의사는 재검을 권했고 그 날짜가 모레인 10월 15일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런데 형수님이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나 봐. 둘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 그 발효차였다고 했다. 감태와 후박, 약콩을 우린 것에 철분 보조제를 조금 섞은 것이었다. 색이 짙어서 마시기 힘들었지만 염증과 빈혈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봤다고. 그래서 매일 밤 정성스럽게 우려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지실까 봐서요. 재검사 때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서요. 그때야 이해가 됐다. 내가 목격했던 밤에 그 은밀한 의식들이. 호박빛병에서 떨어지는 액체가 독이 아니라 철분 보조제였던 것이다. 그럼 법무사 상담은? 큰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건 정말 오해예요. 그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안내문은 병원에서 나눠준 것이고 요양 등급 신청 자료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엄마랑 상의해서 함께 결정하려고 했어요. 혼자 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법무사 상담 날짜인 10월 15일은 재검사 날과 같았다.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그날 오후에 함께 상담을 받아보자는 계획이었다고.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둘째가 정리해서 말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 지난 며칠간 자라났던 그 거대한 의심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카 소연이었다. 여보세요, 이모. 소연아. 이모, 1차 분석 결과 나왔어요.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로운 성분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좋은 재료들이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다. 카테킨, 폴리페놀 계열이 진하게 들어있고 철분과 비타민도 풍부해요. 염증 수치를 낮추는 조합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솔직히 이런 재료 사다가 우리려면 꽤 비쌀걸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게 해서. 나는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네.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구나.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큰아들도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서툴렀어. 아니야. 나는 큰아들을 바라봤다. 서툴어도 괜찮아. 사랑은 원래 서툰 거니까. 둘째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내일 모레 재검사 잘 받고 결과 좋게 나올 거야. 그럼 좋지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만약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해결할 거야. 혼자 두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그 차 마셔도 될까?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어머니, 맛없으면 설탕 넣어드릴게요. 아니야, 이제 안다니까. 그 쓴맛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절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며느리가 길가에 핀 들꽃 하나를 따서 내 손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이거 쓴박이에요. 꽃잎을 입에 넣고 씹어봤다. 처음엔 쓰더니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올라왔다. 정말이네, 쓴맛 뒤에 단맛이 숨어 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니 좋은 건 다 그래요.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의심은 쉽게 자라지만 믿음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오래 걸리는 믿음 위에서 자란다는 걸 오늘 다시 배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사랑의 소리로. 일주일 뒤 병원에서 재검사 결과를 받는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김 원장님이 차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나쁜 결과라도 나온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 이 수치가 정말 맞나요? 염증 수치가 30대 수준이에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30대라고? 70대 중반인 내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발효차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그 레시피를 달라며 부탁까지 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어깨도 쫙 펴져 있었다. 걸음걸이마저 30년은 젊어 보였다.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정말 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큰 사건을 예고할 줄은 몰랐다. 한 달이 지나면서 평소 조용히 산책하던 동네 약수터가 나에겐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다. 첫 번째 사건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다. 약수터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106동에 산다며 자신을 소개하고는 갑자기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70대 중반의 나에게 남자분이 차를 마시자고?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날에는 더 적극적인 분이 나타났다. 탁구를 잘 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동네 탁구장에서 한판 뜨자고 했다. 나는 탁구채를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어리둥절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내일 3시에 만나자며 약속까지 정해버렸다. 셋째 날에는 아예 산책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다. 어제 얘기했다는데 나는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이미 내일 아침 6시 모임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나는 약수터 가는 것이 왠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넷째 날 아침 평소처럼 나가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출근 시간인 줄 알았는데 운동복까지 차려입고 오늘은 함께 산책하겠다고 했다. 뭔가 수상했지만 혼자 가기가 어쩐지 부담스러워서 고마웠다. 예상대로 약수터에서 어제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다가오려는 순간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괜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2옥타브나 높아졌다. 평소 침착한 아들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더 웃긴 건 거짓말까지 한 것이었다. 내가 몸이 안 좋다며 일찍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내 팔을 끌고 자리를 벗어났다. 나는 멀쩡했는데 말이다. 집에 와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 내가 너무 주변에 관심을 많이 받아 걱정된다고 했다. 며느리까지 나서서 동네에서 젊어지신 미모의 부인이 있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해줬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그 다음 날은 둘째까지 합류했다. 형제가 함께 나를 보디가드 하겠다며 양쪽에서 호위했다. 약수터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이번엔 둘째가 나섰다. 병원에 가야 한다며 또 거짓말을 했다. 다섯째 날에는 며느리까지 동원되었다.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을 며느리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어머니는 자기가 잘 모시고 있다고 야무지게 말을 했다. 괜스레 내 팔짱까지 끼고 나를 잡아당기며 뒤돌아 걸어가게 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자고 했다.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약수터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고 있다며 과장된 표현을 썼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너무 젊어져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말문이 막혔다. 큰아들은 달력까지 준비해왔다. 내 일주일 스케줄을 정리해놓고 각 일정마다 누가 보디가드 역할을 할 건지 빨간 펜으로 적어놨다.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복순이었다. 몇 달 전 시장에서 만나 요양등급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이웃.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해온 소식통 복순이었다. 복순이가 들어와서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진짜 젊어졌다며 감탄했다. 뭘 먹었느냐고 캐묻더니 약수터에서 할아버지들이 줄을 선다는 소문까지 듣고 왔단다.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복순이는 며느리가 만들어준 차의 레시피를 알려달라며 익살스럽게 눈을 흘기기도 했다. 복순이가 한참 수다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돌아간 후 가족들의 보안 대책이 시작되었다.
큰아들은 내일부터 선글라스를 쓰라는 둥, 둘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는 둥, 며느리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70대 중반에 내가 연예인처럼 변장하고 다녀야 할 만큼 인기가 많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밤 거울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매일 밤 정성스럽게 우려준 그 쓴 차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건강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심지어 소심하고 조용한 내가 동네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바뀐 것이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의심이 생길 때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한다면 모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내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약수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또 어떤 기발한 보디가드 작전을 펼칠지 벌써부터 궁금했다.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라니 어이없지 않은가. 변장을 하라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내일 마실 차를 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그 정성스러운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쓴맛 뒤에 이런 달콤하고 유쾌한 소동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 달콤한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다. 내일 아침 약수터에서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다.